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5번째라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한 원칙이 딱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칙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이 원칙이 우선권을 갖다가 또 이쪽에선 뒤로 밀리고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원칙들이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은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잠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이론에서 반드시 잠복기라는 게 존재하고 그 잠복기를 지나서 임계점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절벽 곡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벽 곡선을 왜 그리는지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네트워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연결에 의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연결을 추가함으로써 그게 산업화 시대 우리가 하드웨어 2000년 동안 살아온 하드웨어 세상을 뒤집고 소프트웨어 세상으로 가면서 우리를 무척 헷갈리게 하고 있죠.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있고 그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을 못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뒤떨어져 있고 거기에 적응한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결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오일러가 연결을 추가함으로써 이 상이 바뀌는 거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래프 이론이 나왔고 그게 집적 회로부터 시작해서 전자 회로 이런 거로 해서 오늘날 컴퓨터 발전 뭐 이런 것부터 네트워크 발전에 기초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 에르제스하고 알프레드 데니가 선들이 연결되면서 노드들이 연결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을 1920년대에 밝혔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에르제스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 수학자니까 수학자들이 논문으로 연결되면은 몇 단계의 에르제스에 가느냐 뭐 이런 거를 이때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리고 90년대 말에 스티븐 스트로츠하고 던컨 와츠가 허브의 존재, 그러니까 이 군집화를 함으로써 군집끼리 연결을 하면은 네트워크 효과가 무지 커진다. 그래서 작은 세계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그래서 던컨 와츠의 책은 한국에서도 무지 많이 팔렸을 거예요. 스몰 월드라고 2000년대 초에 읽어본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바라바시 교수가 한 무작위 네트워크, 그죠? 예전에는 종용곡선, 그러니까 평균점이 존재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구글처럼 수십억 개의 링크가 있는 소수의 노드가 있고요. 저처럼 한두 개 있는 노드를 링크를 갖고 있는 수많은 노드가 있고 그래서 이 곡선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걸 몇 칸수 분포라고 하는데요. 로그 함수라고 그러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평균점이 없죠. 그래서 척도가 없다 그래서 척도 없는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이거를 엘버트 바라바시 교수가 밝혀냈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거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성격을 밝힌 게 이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양반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게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 노드가 계속 들어왔다가 빠지고 지금도 수많은 웹페이지가 없어지고 다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죠. 그 성장을 하니까 그게 진화를 하면서 서로 적응하고 이런 세계를 밝혀낸 겁니다. 거기서 그 지난주에 얘기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적합도와 선호도의 이론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진화하고 적응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그 안에서 누가 이길까? 이거를 검증한 게 바라바시 교수팀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호도와 적합도를 갖춘 사람이 이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성장의 합에 n승으로 가죠. 이게 이제 이진번처럼 숫자가 우리처럼 2, 4, 8, 9로 가는 게 아니라요.
계순으로 가니까 네트워크 효과는 임계점을 통과하면 절벽 곡선을 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물리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AT&T 통신회사죠. AT&T의 데오드로 회장이 1908년에 연례 보고서에서 네트워크 효과, 원래 전화기 회사니까요. 전화선을. 그래서 전화기가 이렇게 연결이 갈 때마다 효과가 늘어나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여기에 100명이 있다 그러면은 2명이 전화기를 쓰면은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남들은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3명, 4명 사용자가 늘어가다가 30명이 전화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전화기를 안 쓰는 사람보다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십 배 효율이 올라가죠. 그 점이 임계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통과했을 때 네트워크 효과가 나는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전화기 연결 개수로 처음에는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구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네트워크 효과를 낸다. 이런 거를 AT&T 회장이 제일 먼저 저 용어를 만들었고요. 그랬다가 이제 저거를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이더넷이라고 있죠. 이더넷. 그 인터넷 랜선 연결하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낸 메카프라는 사람이 이더넷을 하나씩 이렇게 첨가할 때마다 그 네트워크 효과가 더 증가한다. 그래서 이 양반은 수치를 n의 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n이 뭐냐면 이더넷을 하나 더 설치해서 연결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그 비용보다 자승으로 간다는데, 앞에 그 네트워크 노드의 그 생태계 성장의 그 저기 계산해서 보는 것처럼 n의 자승이 아니라 2의 n승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20년 전에 H한 것보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더 곡선을 그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n의 자승만 돼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겠는데, 이게 이제 32비트에서 64비트가 됐을 때 딱 10년 됐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64비트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러면서 34비트 피처폰 세상에 우리가 살았던 거하고 64비트 10진법으로 생각하면 바로 2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32비트에서 64비트로 바뀌었는데, 세상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싱귤레리티 현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모든 비즈니스를 이렇게 바꾸고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를 얻는 사업자는 성공하는 거고, 못 얻는 사업자는 그냥 어렵게 하다가 조금씩 꺾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이 어려운 게 이거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쿠팡이 하는 거를 이 네트워크 효과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막강한 롯데나 신세계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연결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는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쿠팡의 네트워크 연결에 의해서 효과를 노리는 사업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단지 아직 쿠팡이 임계점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게 언제 통과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지금 신세계나 롯데뿐만 아니라 홈쇼핑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통사업들이 지금 꺾어지고 있는 거는 임계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계점이 한번 그 사업에 들어오면요, 기존 사업자는 손을 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계점을 통과하는 게 이 선호도와 적합도를 동시에 얻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선호도를 얻었더라도 적합도를 못 가지면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바로 꺾어지죠. 그런 사업들 중간에 무지 많잖아요. 사실은 사이버 머니 갖고도 재작년에 난리 쳤다가 꺾어졌죠. 그거는 아직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 머니가 임계점을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적합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도를 먼저 얻어가면서 이 적합도를 얻는 순간, 그때 임계점을 통과하면서 직선을 그리죠. 이게 이제 그때. 그래서 그 사업자가 직선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기존 사업자는 이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벽 곡선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2001년에 필름 카메라의 점유율이 75%였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디지털 카메라가 그 전에 3, 4년 전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2002년에 필름 카메라의 점유율은 25% 떨어졌고 2003년에 없어졌습니다. 이게 절벽구선이군요. 피처폰이 그렇게 난리치다가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2008년, 2009년에 완전히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노키아가, 그 막강한 노키아가 망하고, 이게 한번 새로운 사업자가 네트워크 효과를 타서 임계점을 통과하면은 기존 사업자는 그때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그때까지 예를 들면은 지금은 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잖아요. 처음에 카카오톡이 나왔을 때는 몇 명만 깔잖아요. 지금 여기 키즈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잠복기일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몇 명만 하거든요. 카카오톡을 몇 명이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방에 있는 사람의 절반이 카카오톡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카카오톡을 안 사용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 임계점을 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가 무지 어려워요.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는 이용자가 만든다. 이게 임계점도 이용자가 만드는 거예요. 이놈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사업의 성공 확률은 무지 낮습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벤처를 만들면 0.01%밖에 안 돼요. 성공의 확률이. 이거를 항시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우리가 사업의 성공 확률 적어도 20-30%는 된 것 같아요. 한 3-4번 하면은 성공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 잠복기를 아무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다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무지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벤처로 성공한 기업들만 들어서 그렇지 벤처 했다가 망한 기업들 무지 많아요. 한국 기업도 무지 많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것만 염두에 두면 돼요. 이용자가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임계점도. 그러니까 항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뭐 출판을 하든 뭐를 하든 뭐든지 다 이용자를 내 최우선순위로 놓는 거예요. 이용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디지털이 유통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이게 이제 1930년대 로널드 코스가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죠. 이런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업의 대부분의 기초는 저 거래 비용 개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 개념의 가장 기본이 인력 구성이죠. 그래서 대기업을 만들고 인력들을, 직원들을 고용해서 평생 직장을 가져가서 정년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때 시장에서 내가 필요한 인력을 찾아서 면접을 보고 계약을 하고 채용했다 해고하고 다시 하고, 이게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한테 맞는 우수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 내부화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크다. 그 개념으로 기업이 커진 거고, 지금의 대부분의 기존 조직은 다 그 기반에 왔습니다. 근데 디지털 기술이 들어오면서 저 거래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해놨죠. 그래서 이 밑바탕에 보면 오토바이 그림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혁명. 예전에는 산지에서 작은 도매성을 넘어갔다가 중간 도매성을 넘어갔다가 큰 도매성을 넘어가고, 거기서 다시 큰 소매상으로 넘어갔다가 중간 소매상, 작은 소매상, 그리고 동네 구멍가게로 갔죠. 이 유통 영역에 적어도 30%는 그 유통 영역에서 나왔죠. 대한민국은 더 컸던 것 같아요. 한 40%가 유통 영역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종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부터 국민들이 어려워진 거는 경기가 나빠진 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의 유통 의존도가 높은데 40%나 넘으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아마 지금도 무지 높을 거예요.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유통비용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나서 딴 데로 갔어야 되는데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트랜잭션 코스트가, 거래 비용이 제로가 됨으로써 유통에서
자기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에 지난 20년 동안 우리 경제가 헤맸던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술이 발달되니까 거래 비용이 안 되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죠. 그죠? 우리 여기 방송국에 오신 분들 알잖아요. 20년 전이었으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그죠? 카메라 하나에 얼마예요? 한 2억 5천 가지 않나요? 렌즈까지 다 하면은? 카메라 하나에 2억 5천 있어야 되죠? 그 편집 장비 하나가 5천만 원이잖아요. 2대 있어야 되죠? 그 종합 편집, 마스터 편집용, 그러니까 종합 편집실 만들려면 보통 한 20억 들어요. 잘 아시잖아요. 라디오를 해도 아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못 만들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20년 전에 그렇게 몇십억씩 들여다 했던 거를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만든 것만큼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스마트폰으로 어차피 내가 이거 100만 원 주고 사서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만드는 거가 훨씬 그 당시에 했던 것보다 훨씬 잘 만듭니다. 기술이 그렇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없으니까 진입 장벽이 없었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많아졌죠. 그러니까 다 어려워진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어려워지고 간 사람도 어려우고. 그죠? 방송국 미디어가 어려워지고 신문사가 어려워진 것도 다 그거죠. 많아진 거죠. 그래서 롱테일 시장이 생기고 롱테일 시장이 생기면은 이용자한테 어떤 혜택이 있겠어요? 기회가 많아지죠. 내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세계를 어딜 다 뒤져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업자가 나한테 큰 소리 치면 이거 잘라버리면 돼요. 권한이 예전보다 몇십 배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항시 이용자는 나보다 10배 세다, 100배 세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핵심에 둬야 되고 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절대 왕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얘기를 하죠. 고객 중심이다.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용자가 왕이라는 건 정말 왕입니다. 이용자가 왕이 기분 나쁘면 목 쳐버리죠. 그죠? 목을 칩니다. 기분 나쁘면. 그러니까 이용자한테 얼마나 모든 걸 집중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있고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은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해서 이용자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하는 기업들이 구글과 페이스북과 아마존이고요. 그 기업들은 그걸로 컸고요. 그 기술을 못 쫓아가죠. 그래서 현대의 기술은 예전처럼 공학 엔지니어들이 하는 걸 기술이라고 안 그러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마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용자의 마음을 파악하고 거기에 내가 최적화되게 내 비즈니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기에 투자하는 게 기술이에요. 여기에 작용하는 게.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알고리즘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엔지니어 그러면은 기계를 다루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과학자를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엔지니어 이렇게 보통 명사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그렇게 알아요. 컴퓨터 과학자로.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온디맨드 개념이 그거잖아요. 방송에서 온디맨드가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요. VOD, AOD. 비디오 온디맨드. 그런데 온디맨드가 안 되죠. 왜냐면 영상 컨텐츠만 디지털 컨텐츠 형식으로 바꾸기만 한 거예요. 온디맨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주지가 않죠. 넷플릭스가 대단한 거는 그거거든요. 넷플릭스는 여기에 특화가 됐죠. 지난 10몇 년 동안 온디맨드의 모든 기술을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1년에 이 부분에 넣는 기술 투자가 넷플릭스가 5천억 원 이상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디어 기업 중에 이 부분에 그렇게 투자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넷플릭스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올 연말에 내놓는데 콘텐츠는 아마 넷플릭스보다 10배 이상 많을 거예요. 무지 강자죠. 규모도 매출로 따지면은
적어도 한 20배 많을 거예요. 그런데 넷플릭스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디즈니는 지금부터 이 온디맨드에 대한 기술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자기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무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간은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얼마나 열심히 쫓아가는지,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거를 얼마나 쉽게 따돌리고 더 앞서가는지 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그걸 못 쫓아가면은 디즈니도 결국은 계속 꺾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용자를 파악하는 건 모든 생활에 적용됩니다. 이게 평소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훈련을 해야 돼요. 식당에 가면요, 뭐가 있어요? 냅킨 있죠. 그죠? 지금은 저렇게 해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요? 식당에 가면 보통 이렇게 가게에다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업원들이 여러 번 가서 넣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꽉꽉 담아요. 그럼 이용자는 그걸 뽑으려고 그러면 찢어지고 잘 안 빠지고 그래요. 이거는 누구 위주예요? 이용자 위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없이 네가 편리하게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이용자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미래에 대한 것도 다 고려를 해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핵심으로 떠났죠. 그래서 환경 문제 이런 거요. 이 커피숍을 가니까 그래도 이제 일회용은 안 주고 플라스틱 컵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위에 뭐 씌웠어요? 플라스틱 씌웠잖아요. 그죠? 이런 거 흔히 보잖아요. 자기네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다 환경 문제잖아요. 이용자는요,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자가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내 이용자예요.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기업의 그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게 내 서비스와 내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나의 이용자다. 그래서 전 인류가 어떻게 가치를 높일 건가, 전 인류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건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죠. 구글이 지금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순다르 피차이하고 저분들하고 구글 직원들은 계속 데모를 해요. 이민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 갖고 계속 데모를 해요. 근데 순사람 경영진은 너무 나서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갖고 싸워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구글을 어떻게 당해요? 구글에 그 많은 직원들이 한 전 세계에 10만 명 될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는데 다른 기업이 어떻게 당해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종이를 찢는 게 아니라요. 물을 벗어 저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이용자의 마음을 파악하는 훈련이거든요.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빅데이터를 아무리 줘도 마인드가 안 되면 그걸 못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삶의 행태를 저런 이용자의 마인드를 파악하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개인 입장에서 살아남을까? 이거는 이제 젊은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도덕적인 성격, 실행적인 성격 이런 걸 다 갖추고 목표를 만들고, 그죠? 동기를 부여하고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다 포괄하는 게 이겁니다. 이 절벽 곡선을 그리는 세상이고, 그리고 잠복기가 있는데 잠복기에 언제 임계점을 만날지 모르고 그 잠복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무지 많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0.01%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99.9%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프로젝트 모두가. 근데 그게 꺾어졌다고 그만두면은 절대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실패해도 업그레이드고, 왜 실패했지?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내가 맞아도 또 일어나고 맞아도 떨어지고. 그죠? 유튜브로 올렸는데 30명밖에 안 봐.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신경 쓰면요. 스트레스 받고요. 의욕 떨어지고요. 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 수가 없어요. 의지도 안 생기고요. 나머지는 다 작동이 안 됩니다. 이거의 기반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애들한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수능이냐 학종이냐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그 훈련을 어른들이 다 뺏어버려요. 절대 실패할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전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그건 저는 누구하고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을 갖고 논해야 되는 거는 우리 교육이 그런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안 맞아요. 그거는 아이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런 회복 탄력성을 키울 기회를 다 뺏어버려요. 유치원 때부터.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위험감수를 안 하죠. 조금 하다 안 되면 아예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고. 그러면 절대 임계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임계점을 통과하려면 끊임없이 기다리고 내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던 일찍 성공하고 싶으면 빨리 실패하라. 그죠? 일찍 성공하고 싶으면 빨리 배워라. 그 실패를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치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지금은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버텨내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항시 여러 번 봤죠 이 그래프요. 네트워크 이론에서 나오는 창발 이론. 임계점을 지나서 꺾어지더라도 다시 항시 내가 혼돈의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성공하더라도 다시 혼돈의 자리로 가고 나를 항시 혼돈의 자리를 놓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강의에 나온 평생 학습. 학습이 어렵다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를 항시 위기에 불어넣고 위기가 있어야 내가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은 되는데 습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몸에 익히는 게 무지 고통스럽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모든 스킬은 무한히 반복을 하지 않으면 익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무한 반복이 우리가 무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를 계속 위기에 몰아넣어야 그 반복이 안 되는 그 인간의 습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돈의 가장자리로 항시 나를 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그래프, 디지털 시대는 임계점이 존재하고 거기까지 잠복기가 있고 임계점을 통과하면 절벽 곡선을 그린다. 이걸 염두에 두면은 다른 거를 생각할 때 이 그림 그리기가 무지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